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손화철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강연 시리즈에서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제가 자주 뵙고 또 배우는 김인혜 교수님과 함께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인간 기술 관계 변화와 기술 철학의 과제, 이렇게 일단 잡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강연을 이제 절 초대를 해 주실 때 이제 인간과 기술 관계를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하라고 하셔서 이제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제목을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인간 기술 관계가 과연 변했는가, 그거를 조금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변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변하지 않았다고 할 뭐 특별히 큰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부터 조금 이제 스스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순서는 요렇게 됩니다. 먼저 기술은 진공 상태에서 개발되거나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술 철학의 자리, 기술 철학의 과제,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세 가지는 기술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발표할 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철학자가 하는 말은 별 재미가 없기 때문에 청중이 의식을 잃기 전에 빨리 결론을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은 진공 상태에서 개발되지 않고 맥락에 의존할 뿐 아니라 새로운 맥락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제 예들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하이퍼 리드는 제가 이렇게 제안한 개념이어서 조금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역 알고리즘이나 챗GPT 같은 그 기술은 인간 활동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기술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를 계기로 이제 줌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됐고, 오늘도 이제 뭐 녹화도 하고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중계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없었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기술 조건을 우리가 수용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여러 가지 좀 생각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할 텐데요. 이 부분이 이제 기술과 인간관계에 대한 저의 생각을 조금 이렇게 개진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조금 있으면 김윤혜 교수님도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김윤혜 교수님과 미세하게 저는 이제 다른 입장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인간에 대해서 조금 더 방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한지, 또 기술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저는 훨씬 더 좀 실용적인 관점 혹은 정책적인 관점을 염두에 두고서 실천 철학으로서 기술 철학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이 진공 상태에서 개발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이제 다 알고 있고, 우리가 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기대도 많이 하고 뭐 비판도 하고 하는데, 그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의외로 쉽게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금은 기술이 완벽하지 않은데 앞으로 이 기술이 완벽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뭐 여러 가지 말썽을 부리기도 하고, 뭐 챗GPT에 물어봤는데 엉뚱한 대답하기도 하지만, 이게 지금은 엉터리지만 조금 지나면 잘 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완벽한 기술을 구현하지 못하거나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할 가능성도 많고, 이미 우리가 그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핵발전소는 그렇게 뭐 완벽하게 안전하지는 않죠. 근데 상당히 뭐 어느 정도 안전한 상태에서 몇 번 사고가 있었지만 계속 씁니다. 사고 나기 전에도 썼고, 사고 난 직후에도 계속 쓰죠. 안전에 약간의 우려가 있지만 그냥 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상태가 구현된다고 일반인들이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공학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일단 개발이 된 다음에 이 기술은 오류 없이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류가 납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 경험하면서도 그거를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완벽하게 개발이 되면은 아직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아직 못 쓰는데 완벽하게 될 것이고 완벽하게 돼서 그거를 이제 놓으면 거리에서 신나게 잘 돌아다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건 안 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막연한 기대를 좀 극복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기술에 대한 이해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개발과 사용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컴퓨터 쓰시잖아요. 컴퓨터 쓰다가 맨날 고장 가끔 중요한 순간에 쓰거나 아니면 업데이트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시작해야 되는데 빙빙 돌아가고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게 완벽하게 기술이 팍팍 돌아가는 세상이 이게 좋은 세상일까 안 좋은 세상일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맥락을 싹 빼고 진공 상태에서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기술은 반드시 맥락이 있고 그 맥락에 따라서 기술의 개발 과정, 사용 목적 이런 것들이 처음에 개발한 의도와는 다르게 발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의도하지 않은 결과도 당연히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고 또 그 파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또 생기는 이슈들도 있습니다. 또 비상 상황에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비상 상황이 되면은 평소에는 그 기술을 그런 식으로 쓸 생각이 없었는데 비상 상황이 되면은 또 씁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 라고 했던 방식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비상 상황이니까요. 이제 이런 모든 가능성들, 맥락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 이제 사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디지털 기술과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것을 가지고 맥락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기술이 발달된 사회에서도 코로나19가 퍼졌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도 퍼졌죠. 그러면은 디지털 기술이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에서는 이제 그 코로나19라는 걸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있는 것도 맥락이지만 없는 것도 맥락입니다. 여기서는 너무 당연하게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게 완전히 없는 사회에서는 굉장히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서는 사람 숫자를 뭐 손으로 썼다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몇 명 걸렸나 하는 거를 거기는 디지털로 이렇게 탁탁탁 수업하는 체계가 안 돼 있어서 동네마다 우리 동네에서 몇 명 걸린지 손을 써서 팩스로 보내면은 팩스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다시 쓰고 이렇게 해서 합산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황당무계한 경우가 있나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는 그랬던 거죠. 또 디지털 기술의 사용이 개인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사람과 익숙하지 않은 사람, 익숙했던 가게 주인과 그렇지 않았던 가게 주인, 디지털 기술에 익숙했던 교수와 컴퓨터 컴맹이었던 교수가 이 상황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제 대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코로나19가 없었을 때 디지털 기술, 코로나가 있었을 때 디지털 기술, 그 상황이 또 기술의 발전이나 사용 방식을 이제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의 예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 리드는 이제 제가 만든 개념입니다. 하이퍼 리드는 이제 이끌어 리더 할 때 그 리드입니다. 그 하이퍼 리드는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유튜브에서 극우 유튜버를 보면 맨날 극우 유튜버만 떠오르고 아니면 뭐 저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옆에 추천 드라마 이제 떠오르는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조금 더 큰 맥락에서 지식과 정보를 사람들이 습득해온 어떤 체계 변화의 일부로서 보려고 했습니다. 뭐냐면 옛날에 글자가 없던 시절에 일이 있었겠죠. 그때 사람들이 그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책이 생겼을 때 문자가 생겼을 때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오늘날 인터넷과 요 사이는 뭐 굉장히 짧은 기간이 있을 텐데
옛날에 이제 글자가 없으면 모여 앉아서 이제 추장님이나 뭐 저 마술사가 이야기하는 걸 다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그 사람이 기억하는 거를 이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추장이 바뀌거나 정치 상황이 바뀌면 역사도 조금씩 바뀝니다. 근데 아무도 뭐 틀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메모리 안에 있고 쓰여진 게 없으니까요. 자, 이제 도서관에 딱 가고 나면, 도서관이 생기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추장님이 함부로 헛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가서 찾아볼까요? 그러면 옛날에 쓴 책을 보면은 기록들이 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위키피디아로 이제 대표되는 인터넷 세상이 되면은 많은 정보를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가서 찾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우리가 정보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건 굉장히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는 너무 많은데 검색을 하면은 100만 개가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자, 그러면 100만 개 중에 어느 게 나한테 먼저 올라올 것인가? 그거를 해주는 게 바로 하이퍼리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글이 이렇게 뜨게 된 이유는 제가 검색을 했을 때, 제가 거북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저한테 맞는 검색 결과를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북이라고 쓰면 또 여러분한테 맞는 거를 주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유튜브 옆에 이제 내가 보고 싶은 추천이 이제 알고리즘으로 이제 뜨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정보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정보가 날 찾아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이 이렇게 바뀌면서 흥미로운 상황이 오는데, 저는 지금 이 마지막 상황과 위에 추장님이 말하던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저를 어떤 식으로든지 파악해서 너한테 필요한 건 이거야 라고 주면 나는 그냥 그걸 그대로 약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내가 정보를 가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정보가 나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인식론은 세계가 있고 지식이 있고 내가 있으면은 이 지식이 세계를 제대로 반영하는가가 하나의 문제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을 내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어떤 애는 지식을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잖아요. 이제 공부를 못하는 애가 되는 거고, 지식이 영털이라는 건 이게 세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데, 이제 그게 가능하냐, 맞느냐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인식론에서 굉장히 중요했고, 이럴 때는 세계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이퍼리드의 시대에 오면, 하이퍼리드는 그러니까 나를 과도하게 이끌어가는 거죠.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계속 가도록 넌 네가 좋아하는 건 이걸 거야, 네가 원하는 게 이걸 거야 하면서 계속 저한테 선택지를 주는 상황을 말하는데, 지식과 정보가 세계로부터 세계의 사태가 지식과 정보로 정리되는 것이 데이터를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그냥 세계를 제대로 리프레젠트 하느냐를 반영하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오늘날은 그냥 정보를 때려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을 나한테 줄 때도 나에 대한 또 정보를 왕창 모아가지고 내가 좋아할 것 같은 것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데이터도 모여가지고 하이퍼리드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 그러니까 요 B가 저한테 맞춤형으로 온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데, 문제는 이 데이터가 과연 진짜 세상을 중립적으로 그냥 모은 모든 데이터가 아니라 모아져 있는 데이터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백인에 대한 데이터는 왕창 모여 있지만 흑인에 대한 데이터는 별로 안 모여 있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새로운 세상의 그 인식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당연히 여러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하이퍼리드에서는 상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의 지식이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왕창 넣고 거기서 답을 끌어낼 때는 상관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와이어드의 그 편집장이 The End of Theory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론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번역 알고리즘입니다. 번역 알고리즘은 옛날에는 이게 분명히 그 기반이 되는, 말하자면 원시 언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구조를 알아내면 영어를 집어넣으면 이게 그걸 분석해가지고 다시 한국말로
그 어떤 이론에 따라서 문법이랑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언어학적으로 이거를 해줬는데 지금은 번역 알고리즘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영어와 한국의 번역어 쌍을 몇백만 개를 넣어주면은 걔가 번역을 합니다. 그냥 상관관계, 이 단어가 나온 다음에는 이 단어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 이런 식의 문장은 이런 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많다. 이거를 계속해서 학습을 시키면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 이론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관관계만 중요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과거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제가 좋아할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삽니다. 어떤 물건을 샀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저한테 제가 예를 들어서 비행기표를 싱가포르 가는 비행기표를 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싱가포르 가는 광고가 옆에 뜨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그거는 좀 사실 멍청한 알고리즘이긴 한데 저를 이제 잘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맞는 거를 딱 몇 개의 옵션을 주면 제가 거기서 또 선택을 하겠죠. 그럼 그 선택이 저의 과거가 됩니다. 과거의 선택을 기반으로 저의 미래를 예측을 해서 저한테 주면 제가 그 중에서 선택하면 그게 또 과거가 되죠. 점점 이제 그 과거가 이 알고리즘이 준 거를 선택한 게 저의 과거가 돼서 저는 한쪽으로 계속 가게 되는데 저는 그것을 결과의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편향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제가 편향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걸 골랐기 때문에 편향이 계속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정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결정을 하다 보니 항상 미래는 과거에 묶여 있게 되는 거잖아요. 발산할 가능성이 훨씬 더 적어지는 것이죠. 또 가치의 문제도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주게 되면은 윤리적으로 옳으냐 그르냐의 판단도 있지만 과거의 데이터가 어떻게 결정했느냐가 이제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다 하지만 편하거든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하이퍼리드는 여전히 잘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하이퍼리드의 결과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포스트 트루스의 시대가 되고요. 공공선의 이제 상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의 진리, 공동의 뭐 합의 이런 게 아니라 나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각각에게 맞는 맞춤형 정보를 주게 되면은 각각 나는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거고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날 모든 선진국 민주주의 국가가 다 민주주의의 붕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극우파가 엄청나게 모든 정권에서 사실 유럽과 미국과 한국의 모든 정권들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터넷에 정보가 많고 다양한 견해들을 접할 수 있는 시절에 이런 극단화가 일어나는 것의 이유는 결국은 이 기술 말하자면 이 알고리즘을 빼고서 이걸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데이터를 소유하고 운용하는 그 사람들은 대기업이나 국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하이퍼리드가 돌아가려면 빅데이터가 돌아가야 되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엄청난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데이터를 왕창 모아서 저한테 필요한 거를 계속 주고 있는데 저는 그냥 주어지는 것 중에서 하나씩 고르고 있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저의 데이터를 또 공급해주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이로 인해서 초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번역 프로그램 전투기 챗GPT입니다. 옛날에 이건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굉장히 오래 2017년이면 까마득한 옛날인데 인간 대 기계가 번역 대결을 했더니 이제 인간이 이겼다고 합니다. 기계가 번역은 빨리 하는데 인간의 번역이 훨씬 나았다. 그런데 저는 사실 여기에 별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시한 문장들이 굉장히 좀 아름다운 문장들이었거든요. 하나는 문학작품이었고 하나는 문학작품 비슷한 신문기사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번역을 법정에 문서를 했거나 기계 사용 설명서였다면 어땠을까? 그래도 사람이 더 잘했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때는 2017년에 파파고나 뭐 이런 거지만 오늘날 돌리면은 웬만한 번역가보다 그러니까 웬만한 번역가라고 하면 안 되고 네, 그 상당한 수준의 번역을 해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번역기가 완벽하게 되지 않더라도 저는 좋은 문장을 재정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셰익스피어를 번역을 못하니까 번역기가 후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셰익스피어 문장이 후지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거든요. 제 말씀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장은 명확한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면 번역기로 번역이 잘 되는 문장이 좋은 문장이다 라고 정의를 하면 됩니다. 번역기를 뭐 내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 이렇게 번역기를 만들 게 아니라 네가 글을 좀 잘 써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번역기가 내가 써서 영어로 번역하고 그걸 다시 번역기로 돌리면 내가 아까 썼던 문장이 다시 딱 나오게 하면 그게 좋은 문장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기술에 사람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기술을 사람에 맞출 필요가 사실 없는 거죠. 이미 그런 예는 제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하의 속도로 날아가는 제트기에는 이렇게 개복 수술을 한 사람은 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몰 때에는 수술 자국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이제 몸에 아무 상처가 없어야 된다. 상처가 있어도 공군기 타게 만들 수 있겠죠. 돈 들여서 개발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대신 그냥 넌 타지 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모두가 공군기를 탈 필요 없는 거니까요. 기술에다가 사람을 맞추면 됩니다. 이건 이미 몇십 년 전에 자크 엘룰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제가 그 챗GPT의 그 달리라는 프로그램으로 만든 겁니다. 제가 그냥 아무 말이나 썼습니다. 여기 네, 아무 말이나 쓰고 그걸 이제 그림으로 사실 이거는 어제 만들었는데 이 아무 말이나 쓴 그거는 제가 다른 원고를 쓰느라고 평론을 쓰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그림에 대한 평론을 써줘. 그랬더니 이렇게 평론을 씁니다. 네, 뭐 적당히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보다는 예술에 대한 조예나 그런 게 더 높으실 수 있지만 저는 현대미술 그 평론이나 그 그림을 보면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그래서 그림을 봐도 이게 왜 아름다운 예술인지 잘 모르고 그 옆에 있는 저 평론가가 그 그림에 대해서 쓴 그 평론을 봐도 무슨 소리인지 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 말이나 써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또 제 입장에서는 평론가가 쓴 미술 평론이나 챗GPT가 제가 아무렇게나 묘사한 그림에 대해서 쓴 평론이나 그닥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챗GPT가 이게 지금 사람을 능가하냐, 능가하지 못하냐 하는 것들이 객관적으로 능가하냐, 능가하지 못하냐를 평가하기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그냥 구별할 수 없는 것에는 그냥 맞춰서 써가면 사람이 기술에 맞춰서 가면 되는 거죠. 챗GPT가 못하는 걸 굳이 하지 말고 챗GPT가 잘하는 걸 우리가 하고 그걸 가지고 챗GPT를 사용해 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챗GPT가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유용한 대로 그것을 쓰면서 사람이 거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마저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챗GPT 같은 그 기술을 통해서 배움의 능력에서 양극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퍼 리드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입장의 양극화가 일어난 것처럼 챗GPT 같은 것을 통해서는 배움의 양극화도 일어나고 지적인 능력의 양극화도 일어나고 나아가서는 그건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존재의 양극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챗GPT는 분명히 유용하겠지만 그 유용성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기에 매몰될 가능성이 있고 매달리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해서 자기의 힘과 능력을 더 키울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자기 능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번역 프로그램을 돌려서 빨리빨리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좀 틀린 건 고쳐가면서 하면 되니까요. 근데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번역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면 영어 실력이 늘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완전히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네, 제가 시간을 너무 잘 못 맞추고 있는데 줌의 상황은 또 다른 흥미로운 맥락, 기술 사용의 맥락을 보여줍니다. 이미 화상회의실이 김대중 대통령 때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썼죠. 이때는 뭐 별로 필요가 없었지만 그런데 정부 부처가 세종으로 이동을 했는데도 카톡을 쓰고 또 카톡 쓰면서 기차 타고 올라가 가지고 이제 꼭 서울에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 절대로 화상회의를 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되니까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왜 그 화상회의실을 안 썼을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면 저기까지 갔다가 다시 대답하면 막 약간 그 시간 랩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괴롭거든요. 만나서 그냥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 편한데 그거 막 해야 되고 잘 안 들리고 마이크 가까이 대세요. 뭐 이런 얘기하면 되게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게 되니까 줌으로 하는데 줌 할 때 여러분 그 고통을 다 아시잖아요. 마이크 켜세요. 그 다음에 막 말하다가 갑자기 멈춥니다, 사람이. 그 다음에 해상도 무지 낮고요. 그 다음에 막 학생들 마스크 끼고 앉아 있고요. 주위에 막 카페에서 수업하고요. 난리가 나는데 다 그냥 합니다. 왜냐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거기에 적응해서 그냥, 그래서 과거 같으면 이런 기술이면 안 썼을 텐데 지금 어쩔 수 없게 되면 비상 상황이 되면 다 씁니다.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잘 적응합니다, 사람이. 그 다음에 개인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법은 매우 강력하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가 되니까 다 해제입니다. 식당에 어디 갔는지 자기 행선지 다 밝히고요. 모든 정보를 정부한테 다 주고서도 아무런 불안감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개인정보 보호를 왜 했나 싶을 정도로 그냥 모든 게 다 까발려진 거죠. 자, 제가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술을 잘 개발해 놓고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 만들어 놓으면 기술을 안전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비상 상황이 되면 다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좋은 뜻으로 만들어 놓은 기술이 사람들을 감시하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될 공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선용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보면은 선용과 악용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잘 사용하는 것과 잘못 사용하는 것 구분 이전에 사실은 어떤 기술의 존재 자체가 일으키는 변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정상 상태에서 기술에 선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마련해 놓았다 하더라도 예외 상황은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술 철학이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파악하고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철학에는 이제 다양한 입장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냥 그림으로만 표시를 했는데요. 고전적 기술 철학은 기술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많은 의문을 표시를 했던 그런 입장입니다. 반면에 경험으로의 전환이라는 이제 다른 흐름이 있었는데 이 흐름에서는 인간이 기술을 여전히 통제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금 더 상식에 가까운 일입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의 시대, 이제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 포스트 휴머니즘에서는 기술이 인간에게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본래 계속해서 바뀌는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들의 각각의 이야기에 일정한
당연히 이제 장단점이 있을 텐데 두 개를 좀 합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모 파베르의 역설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이 인공적인데 그 인공적인 것을 만드는 그 사람의 본성,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사람이 기술을 만드는 건 자연스러운데 그 기술 자체는 굉장히 인공적이라는 그 인공과 자연스러움이 이렇게 만나는 역설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이 기술을 만들지만 기술도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당연히 기술을 만드는데 그 기술로 인해서 사람도 굉장히 근본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그 어떤 실천적인 함의가 오는 것은 기술이 우리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고려를 가지고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우리가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기술 발전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상황에서는 이 기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기술 개발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실천적인 함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쓴 책에서 목적이 이끄는 기술 발전이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기술 발전이란 특정한 기술을 개발할 때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그 결과가 좋다는 것을 우선한다는 의미다. 이 입장에 따르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을 개발하기보다는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은 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좋은 세상이 어떻게 올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다시 우리는 좋은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좋은 것으로 규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 좋음을, 근데 미래의 좋음이 어떤 것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저는 결국 그 기준은 오늘의 기준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현재의 기획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기술 발전의 방향은 지금까지 인간의 의도에 좌우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미래가 현재의 기획이라고 생각해야 조금 더 책임 있는 방식으로 기술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새로운 기술과 함께 윤리적인 기준이 바뀌는 것도 당연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보면 그런 기준들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 인간에 대한 이해도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린 인간관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는데, 최소 전제는 상상력을 제어하는 지금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 없으니까 일단 기술을 펼쳐놓고 보자 하는 식의 그 접근은 조금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하는 좋은 세상의 개념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술 발전의 궁극 목표가 좋은 세상이라면 좋은 세상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넓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개별 기술에 대해서 이 기술이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감탄하고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챗GPT가 막 돌아가가지고 어떤 좋은 세상이 오는지에 대한 논의는 사실은 별로 하지를 않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 기술 철학의 이제 과제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기술 철학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물음과 항상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그 정의를 제대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하루하루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기술 개발의 과정, 발전 과정에서의 결정, 그다음에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한 가이드를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 발전의 시간과 공간적 맥락을 고려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개별 기술과 연관된 윤리적 담론이 그냥 그 자체만으로 논의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별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그 사용 운용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할 것인지로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거기서 주제를 하나 빼가지고 그러면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는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인공지능이 계속 개발하면 사람처럼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은 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 미래에 대한 논의보다는 근미래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예를 들어서 지금 약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을 이야기를 하면서 강인공지능의 시대가 오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때 인공지능한테 전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는 지금 당장의 스텝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논의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중심으로 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시간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시간이 조금 더 흘렀는데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끝났습니다. 요약 및 결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